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하고 특히 예전 트로트 가사 중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송대관 씨가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고 바빴던 과거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쉽지 않은 법이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마음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더욱 힘들어지기 쉬운 법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 몸인 경우 하루가 끝나는 저녁 시간부터 진짜 쓰러져 자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다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어요. 그렇게 고된 내 인생에도 이제 쨍하고 밝은 해뜰 날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늘 자르던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투블럭커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찬바람이 부니까 위 스타일은 좀 더 길게 자를게요. 디자이너님의 마음대로 항상 해주세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성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커트를 받으러 오지만 2,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대규모 미용실이라서 여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고 계셨는데 고객들이 항상 원하시는 스타일로 자르는 이유는 대부분 예전에 이용하셨던 스타일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객명을 확인하고 이전에 했던 스타일을 기억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객분은 한 달도 못 되어서 늘 자르던 스타일을 원하신다는 말이라 그러한 특징이 쉽게 기억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계속해서 같은 스타일로 드리게 됐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한 달 주기로 컷을 하시는데 자주 헤어 손질하시는 편이네요. 2주 정도 지나면 깔끔하다는 느낌이 사라지니까 자꾸 자르고 싶어지네요. 저 같은 사람 드문가요? 늘 자르던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다음부터는 다른 디자이너님에게 자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만두세요? 네, 다른 것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실력이 좋으셔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쉽네요. 1년 가까이 한 분이 스타일을 해주셔서 머리 자른 이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데 말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중요해요. 여자들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익숙해질 때까지 마음이 좀 상해요. 고객님의 스타일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잘 전달해 드릴게요. 한두 번만 잘라보시면 다시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고 싶은데 이사를 가면서 지역이 바뀌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사우예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수습을 마치고 경력을 쌓으면서 좀 더 큰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큰 가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하며 실력을 쌓으면서 내가 운영하고 싶은 미용실을 마음먹었어요. 차근차근 경력을 쌓는 노력 끝에 서울에서 꽤 규모 있는 미용실로 이직하게 되었고 다니던 미용실을 떠나며 단골 손님 중 한 남성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기상조로 썸을 가진 적도 없었고 조금의 호감은 느꼈지만 저의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에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이전의 정이 그리워져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이제는 손님과 디자이너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을까 해서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훅 치고 들어오는 남자 손님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한 미용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 직업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왠지 그걸 모르는 게 제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제 직업은 확실하게 미용사이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직업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뜻을 금방 알아차려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건축학을 전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졸업 후 건축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뒤 최근에 인테리어 분야로 전향하여 디자인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중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아마 알아차리셨겠지만 그 남자는 곧 제 신랑이었습니다. 손님으로서 디자이너와 약 1년 동안 서로 얼굴을 익히다가 제 이직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한 후 3년 정도 열애한 끝에 결혼했죠. 나중에야 말하지만 원래 저는 머리를 그렇게 자주 잘리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자주 미용실에 와서 관심을 보이며 머리를 잘랐고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아 숫기가 없었던 신랑 또한 제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나니까 일을 그만두고 옮긴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정수가 우리가 결혼하면 나의 일을 그만두고 네 일을 도우면서 내 사업을 구성하면 어떨까 한다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집을 사는 대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내 미용실을 오픈하기로 했잖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신경을 써야 하고 임신을 해도 아이를 봐야 하는데 당분간은 내가 네 일을 도우면서 내가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 하냐. 어차피 디자인을 하는 거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게 될 한샘 주방 같은 체인을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 되면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 떨리니까 너도 내 이름을 걸고 내 업체를 차린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업체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력이 10년 이상인데도 가게를 차리고 고정된 손님들을 유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신랑의 말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제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신랑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줄이고 내 가게를 조금만이라도 오픈할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전부터 느꼈는데 내 실력이 충분히 되어서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내가 가게를 차린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꿈꿨지만 그것이 결혼과 함께 이루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설레임으로 다가온 나의 가게 그리고 자신의 꿈도 이루고 싶다는 신랑의 말 사이에서 신랑에게 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회사에 다닐 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모은 돈으로 제 가게도 차리고 집도 산다는 것이니 어찌 보면 신랑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신랑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때에마다는 신랑은 쉬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죠. 집안일을 하고 가게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제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니 손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기야. 너도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도와주고 내가 할 일도 생각해보자. 고마워, 정수야. 역시 너라면 나를 응원해 줄 것 같았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저는 제 이름을 건 헤어샵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신랑은 일명 셔터맨이 되었습니다. 약국이나 미용실처럼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돈을 버는 와이프를 보조하는 남자를 셔터맨이라 부른다면서요. 아침에 출근 때 따라가서 셔터를 올려주고 퇴근할 때 가게 셔터를 내려준다 하여 셔터맨이라 부른다죠. 오픈하고 첫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신랑은 중간중간 와서 수건을 빨거나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바닥 청소를 하는 등의 보조적인 일들을 도와줬어요. 정수가 나 미용실 되도록 안 가고 넣어두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일을 도와준다고 겸사겸사 일신 거 아니었어? 아니 그렇잖아. 가면 순 여자 손님들 밖에 없고 나가면 남자가. 일어나라고 이런 것도 없다고 쑥덕쑥덕이 되고 수건을 더 사서 저녁에 돌리고 말리는 것도 건조기 하나 사면 될 것 같고 저녁에 청소하는 건 하겠는데
낮에 가게나 상점에서 계산하고 바닥을 쓰는 건 알바를 뽑으면 안 돼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업무를 도와주려고 일을 쉬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해보니 손님들이 남자분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게 무슨 관계인지 묻는 손님들이 있었고 짓궂은 여성분들은 우습게 소리라고 부인하고 잘 만날 거라면 편하게 산다면 깔깔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만큼 안정적인 것은 아니기에 당황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 수입이 일정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샵이 생겼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어도 이 사람들이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이어져야 나도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앞으로 2달은 더 봐줘. 아니면 당신이 빨리 사업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보조금을 주던가. 이제 한 달 쉬었다. 너 도움에서 동기들이 어떤 일이나 하나 여기저기 알아본 게 전부인데 어떻게 사업을 차린다 그래?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앞으로 딱 2달만 내 일 도와줄게. 그 다음은 사람 쓰는 거다.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신랑은 가게 일을 뒀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한데 자기 사업을 구성한다고 하니 내게도 빠르게 가게를 차릴 수 있었기에 쨍하고 해 떠오른단 노래 가사가 좋은 일이 올 거라 기대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오픈했을 때 오신 손님들의 70%가 다시 찾아주시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100만 원 용돈을 드리자고 정수가 뭘 그리 놀라고 하는지. 나 장남인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엄마 이것저것 준비해야겠는데 너 가게 열어두고 있어야 해서 도와주러 갈 수도 없는 거야? 적어도 엄마가 음식하는 재료값이나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할 것 아니야? 자기야 내가 못 가면 당신이 가서 도우면 되잖아. 물론 나도 가서 돕지. 그래도 아들이 도와주는 것과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은 같아. 바쁜 며느리가 못 온다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반응하지 마.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 연휴 모두 쉴 수 없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중 직장인들도 많았는데 연휴 당일은 아니더라도 전후로 혹시 오픈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거든요. 휴일에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은데 문을 여는 곳들이 거의 없고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는 말에 오픈하게 되었죠. 미리 예약으로 오픈하는 거라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었지만 명절 당일에만 쉬고 전날 오전 다음날 오후에는 업무를 해야 했기에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얼마 드렸는데 너 적어도 50만 원은 드렸지. 그럼 그 선에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첫 명절부터 100만 원이면 나중에 더 많이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시댁 100만 원 드리면 우리 집은 우리 집도 100만 원 드리고 나면 내가 명절 버는 돈보다 더 나가야 하잖아. 너무 과해. 나는 줄였으면 좋겠어. 시댁은 제사도 해야 하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못 가고 도와줄 수 없어서 1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지만 청해봐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아니에요. 당신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돈을 주는 이유도 없고 용돈은 30만 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뭐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시댁이 용돈 많이 주는 것은 아니야? 친정에서는 제사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주는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닌데요. 말입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첫 3달은 가게 일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다가온 첫 명절에 무언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언제 일할 건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가 왜 그렇게 돌아가요?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대.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망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 보채지 마요. 신랑은 인테리어 업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며 어설프게 시작했다면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며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지 결정해야겠어요.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등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도 덧붙였어요.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그래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아이의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인 저보다 배운 것도 많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자기야, 정우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해줄까? 무슨 소리야? 처남 결혼하는데 왜 냉장고를 당신이 준다고 해? 결혼하는데 누나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뭘 당황하고 그래. 아니, 처남도. 회사를 잘 다니면서 모은 돈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도 자신의 집을 사는데 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10만 원도 넘는 냉장고를 해줘야 하나? 무슨 소리야? 친구가 1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워낙 책임감 있는 아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용돈을 버리고 대학을 다니는데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고 저축도 하고 군대 제대 후에는 바로 직장을 찾아가는 정도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면 살아간다고 하여 결혼 후에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한다. 돈을 저축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하며 일을 했고 그 결과 대출을 받았지만 모은 돈이 70%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모은 돈으로 가게를 띄웠으면 집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군대에서 당신이 조금 느리게 간다 해도 나도 내 사업하고 당신도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정우는 잘 살고 우리는 못 살아서 나한테 냉장고를 주니까 더는 나한테 말하지 마셔. 능력이 없는 동생도 아니고 10만 원도 충분하다고 무슨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 이상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신랑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구성 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며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벌어 쓰는데 그 정도 지출까지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자리를 잡았고 보조 디자이너 선생님을 여러 명 고용할 정도로 수입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월세로 돌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월세로 받을 돈이라도 있으니 그렇게 결정했어요.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당분간 월세로 살 예정이라 월세를 내리는 생각은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람에 신혼집은 전세로 작은 평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집계약이 돌아오자 월세로 바꾸겠다고 말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는 있었지만 아직 신랑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늘어나면 별다른 이득이 없을 거라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을 살까? 매매하자고. 그렇잖아. 월세는 다 버리는 돈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원금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비용이 될 텐데 어차피 2년 정도 뒤에 집을 사는 생각이었으니 조금 더 빠르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결혼 8년이 지난 후 32평 아파트를 70% 대출을 끌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4억대 초반이었는데 30년 규모로 상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와 원금이 어느 정도 힘들더라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로 인해 별다른 지출을 하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은 원금을 크게 상환할 수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상환하며 신랑이 일을 시작하면 또 그렇게 상환하며 10년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업은 언제 할 거야? 사실 주방 분야의 업체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도 주방과 화장실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아직도 집 사고나 사업 구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구상인가 물을 때마다 그럴싸한 답변으로 회피하곤 했어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괜찮다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걸림돌이 있어서 섣부르게 할 수 없었어요.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했지만
인테리어를 별도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된 돈을 아끼고 집대출금을 갚거나 가게를 넓히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정말 밝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원장님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왜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요즘은 콧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하시네요. 몇 달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1년에 한 번은 원금을 상환하신다고 하셨군요. 모은 만큼 이율이 줄어드는 재미 때문에 설레이시다고 하시는군요. 가게는 잘 되고 돈을 모아 원금을 갚아가는 즐거움에 빠져 사시는 건가 봐요. 그럴 때 신랑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여전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는 장난을 치며 시댁에 퍼주고 싶다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여전히 사업 아이디어로만 바쁘시다니요. 결혼 7년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갖고 매일 저녁을 차려주시는 것은 참 매력적이에요. 그럭저럭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게가 오픈한 날에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는 둘 다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를 돌리는 부지런함이 있는 신랑은 아니었지만 지저분한 집안을 어지럽히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돌려서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원장님, 아프신 게 아니에요? 요즘 들어 계속해서 찾아가네요. 혹시 임신하신 건 아니죠? 예화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생기기 시작했으면 벌써 생긴 것일 텐데 그간 일이 너무 바빠서 이런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7년이니까 생길 거면 벌써 생겼을 텐데 생각하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생리를 2달 건너뛰었습니다. 원래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생리가 불규칙했는데 덤으로 길게 건너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2달 이상 안 한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선명하게 2줄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뭐라고 할까, 정수가? 정말 수고했어. 나 이제 아빠 되는구나. 임신의 기쁨이 생겨서인 것일까요? 결혼 후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다시 가게 일을 도와주며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별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신을 하면서 초기 안정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별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가게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요즘 실장님이 자주 매장에 나오시는데 왜 내가 나와서 불편해하는 건지. 에이 아니야. 실장님이 나오시면서 편해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 신랑이 매장에 나오면 직원들은 실장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별다른 담당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계산하는 정도를 하는 건데 늘 데스크에 앉아 있는 게 전부였지만 직원들은 실장님 대우를 해주며 원장 남편은 나를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남편은 가게가 어수선하고 작은 상황에서 카운터에서 보이는 모습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리가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2년 정도 지난 후 가게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까지 10명을 넘어가유로서 돈을 받는 과정도 카운터에 앉아서 하는 것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카운터는 원래는 제가 신경 써야 했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했고 저를 지목하는 사람들을 제 컨디션에 따라 예약을 조율하며 임신 기간 중에도 업무가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좀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실력을 보고 오신 분들이셨는데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어도 나도 있고 차이가 크죠.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체인이 아닌데도 인지도 있게 운영하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당신 진짜 멋있어 라는 말이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일을 인정받은 듯한 말도 좋았어요. 임신을 해서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곧 출산일이 가까웠고 3개월 정도 산후조리를 하고 나면 다시 천천히 복귀할 생각이라 너무 무리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신랑한테 멋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요. 산후조리를 끝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어요. 정수가
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아직 민석이가 어리니까 내가 당분간은 애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산후조리를 끝내고 다시 출근을 앞둔 어느 날 신랑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났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민석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가 둘 다 일에 바쁘면 아이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민석이야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고 어머니께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어머님은 이미 처나 아이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아이들을 못 보셔서 그렇지 않아도 관절이 약하신데 아이를 키우다가 관절을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스스로 미숙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로 인해 불안함이 더해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엄마께서 동생들을 돌보셨지만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신랑은 그런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며 오히려 자기가 부모라면 더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없이 생활을 해온 상황에서 이후 1년 동안은 어떻게 달라질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를 가진 후에 남편이 육아를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아요. 언니, 바빠요? 아니요. 아가씨, 웬일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언니, 나 사실 언니 일한다고 혹시 우리 오빠 구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고요. 일하는 며느리라고 명절에 엄마께 전 부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돈으로 퉁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아가씨.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언니에게 큰 도움을 받은 후에 제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요.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쁜 세연이라 서운하기도 했고 돈으로 처리할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고마워한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에 결혼할 때가 되어서 같은 여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건가 생각했나. 며칠간 오빠는 놀고 일하는 언니의 삶을 공감하게 된 건가 싶었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아가씨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작은 평수지만 집을 사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즘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이러지도 못하지. 그런 것 같아요. 못했는데 언니 덕분에 심지어 작은 일에도 마음 편하게 집사해 나서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꼭 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신랑이 별도로 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 관리를 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요. 아가씨가 집을 사실 때 돈을 보태다니 그것도 집을 살 만한 규모라면 대출 규모가 상당할 텐데 이런 일들을 제가 몰랐다니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가씨에게 돈을 줬을 만한 신랑의 돈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사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된 셈이었다면 결혼 후에 혼자 대출금을 갚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으로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신랑이 사업을 곧 시작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동명의가 세금도 적게 내고 다방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랑이 돈이 나올 구멍은 집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가씨가 전화했는데 집을 사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선혜가 전화했어. 나는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 덕분에 집을 샀다고 하네요. 내가 도와주는 게 당신이 도와주는 거겠지? 뭘, 그래. 당신이 담보대출했나 봐. 어떻게 알았어? 담보대출을 했어?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장남이 어떻게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집이라도 해줘서 힘들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할 말이 턱 막혔어. 설마 했지만 역시 나였거든. 나중에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더욱 가관이었어. 시세는 설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갚은 금액도 상당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다만 공동명의라 제 동의가 없어 시세의 반 정도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제1금융도 아니고 제3금융이라 대출은 가능했지만 이자가 상당히 높았어. 제가 어떻게 갚아온 원금과 이자인데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맥이 빠졌어요. 우리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애 태어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 장남이라 동생 챙겨줄 수 있지? 그걸로 이혼까지 하자는 건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야? 당신도 만 며느리잖아. 내가 결혼할 때 집 대신 내 가게를 차려준다는 당신 말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사업 구상한다고 놀고 먹어도 나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그때 가게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샵에 다니며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 내 가게 오픈하는 것도 망설여질 수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 그래, 우리 선택에 울었잖아. 근데 이혼이라니.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집대출금이자와 원금 상환을 모두 내가 하고 생활비도 내가 벌었는데 뭐 아가씨 집 사준다고 대출을 받아놔도 민석이나 좀 크면 일할 거야? 내가 갚으면 되잖아. 민석이가 본다는 명목으로 사온 미루더니 민성이 이제 6개월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양심 없지 않니? 그건 너 힘드니까 사업을 빨리 시작하려고 그런 거지. 나도 다 생각에 있다고.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우리 이혼하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가 태어남에 따라 생각했던 것도 저만의 생각이었죠. 아이가 어려울수록 감당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걱정이 되더니도 나도 모르게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내고 있던 곳이 들키고 그 사실에 한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렇게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가득했던데 제가 무엇에 강한 기대를 하고 버티며 감내해왔던 것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신랑의 도움을 받은 것보다는 혼자 버텨왔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민성이 어린이집에 맡길 거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 안 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든 생각이 들며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했다는 자각을 못했었어요. 애들을 볼 수 있는 시간대예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VIP만 낮 시간대에 담당하면 돼요.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합쳐보면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뭘 위해 결혼했는지 궁금해요. 혼자였다면 마음이 편하려나 싶네요. 정수가야, 화가 많이 났나 봐. 미안해. 돈이 없이 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둔 걸 도와주면 내가 당연히 거절할 것 같아서 내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아 동생을 도와준 거야? 속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잘할게. 민석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내일도 빠르게 시작하고 앞으로 나오면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을게요. 갚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집에 대해 당신 집은 있었어. 이 집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 모두 내가 벌어서 했는데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당신 집은 있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어차피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거니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야. 그 빚 혼자 다 갚으면 되겠네. 미련 하나도 없으니 이혼해. 그렇게 신랑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것도 거의 없었어요. 초반에 결혼할 때 서로 모은 돈으로 시작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이외에는 신랑이 인정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결혼한 후에는 제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데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가게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인정받을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는 남편이 대신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마침내 제 삶에 밝고 행복한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다행과 즐거움이 기억에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 민석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그리고 중간에 가게를 확장하고 손님이 많아진 때와 같은 즐거운 순간들은 모두 나 혼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신 분이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게 본인이 노고 먹으려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 지난 삶들이 조금 슬퍼질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홀로서기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아직도 해 뜨는 새벽이 오려나 봐 믿고 싶지 않아요. 단지 흐릿한 날들이 조금씩 개인의 감정이 들 뿐이에요. 삶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 걸 이번을 통해 배웠어요. 대신 열심히 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애를 먹고 살아온 것 같아요. 덧붙여서 육아에 하나도 도움 안 줬으면서 대를 이어가는 장손이라며 이혼해도 아이 많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소송까지 했지만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후에 벌이가 하나도 없었고 담보대출로 빚만 미끄러져 있는데 그 놈의 장남 장손이 밥을 주나요? 이렇게 허영만 멀쩡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못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결혼 생활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남습니다. 이제는 민석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이름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조금은 주위도 돌아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제 이름으로 서울 34평 아파트도 있고 서울 변두리지만 제 이름을 건 샵도 크게 있으니 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오늘도 손님 헤어스타일 만지며 속으로 불러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나의 봄날도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